설왕전 소설을 읽어줘? 자, 봐봐. 대답이 없어. 자, 설왕전은 영웅서사의 흥미 요소를 강화하거나 다양하게 변화시킨 작품. 적대자가 발휘하는 비범한 능력은 주인공과의 대결 서사, 스토리에 이야기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한편 환상성,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어떤 장면을 성격을 더해주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조력자의 활약은 적대자랑 조력자입니다. 그 중심의 대결에서의 변화를 줌으로써 잡아봐. 흥미 요소를 강하거나 다양하게 변주한다. 요 환상성이 그리고 여기 대결에서 변주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흥미를 고조한다는 우리가 보면 되겠죠. 4번 선지를 잠깐만 보면 목철이 몸소 변장을 하고 직접 변장하고 달왕에게 접근하여 명군이 있는 장소와 가달군이 있는 장소를 반대로 전하는 것에서 조력자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양상. 그러면 목철은 조력자여야 되고요. 일단 그러면 직접 변장을 했는지 확인하고 달왕에게 접근했는지 이런 것들 여기가 확정이 되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적절할 것 같아요. 뒤에는 앞부분이 문제입니다. 목철, 달왕 어디 있죠? 본문에 잠깐만 읽어봅시다. 이때 달왕이 잠깐만 이러저러한 계책으로 적정을 유인하여 보내라. 육목철이 원수가 얘기하고 했더니 유인은 하겠지만 달왕은 이렇게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둔가장시는 변신하거나 숨는 까닭에 마땅 죽을 곳에 당하여도 죽을 지경에 당해도 날개 돋친 짐승이 되어 날아가니 어찌하여 잡겠습니까? 이를 걱정합니다. 이런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늘에 명령을 내려서 그물을 많이 구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호양동 좁은 길로 먼저 들어가 사방에 복병하고 또 달왕이 변신하여 달아날 방향을 가려 골라서 그물을 쳐서 막고 자 복병 그물 군사 수십인을 적진 옷을 입게 해서 복색 옷차림을 갖추게 해서 골짜기 안에 매복하되 연기를 내 달왕 오기를 기다리라 하더라. 이러이러한 개교가 아무리 봐도 이러이러한 개교가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오겠지. 여기 지금 요 대비는 매복 금을 치고 매복 복색 입히고 매복 복병하고 이런 것들은 도망갈 걸 막으려고 하는 대처겠고 이러한 때 달왕이 용장 뛰어난 장수 용맹스러운 장수 천여 명을 함몰하고 죽이고 탄식하며 말하기 이번에 승리했다면 천위 천자의 자리 황제의 자리를 얻고 이름을 빛냈을 것을 정인택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까닭에 일이 됐으니 누구를 원망했냐. 뭔가 정인택이 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섰다가 자기가 데리고 온 장수 천여 명이 죽었다는 거겠죠. 우리가 애초 언약하기를 많이 패하면 호양동으로 가자고 했더니 생각한데 육목철이 정인택의 원수를 갚고자 하여 명진에 붙었으니 그럼 육목철은 원래 명나라 측의 사람이 아니었었나 봐요. 정인철이란 말을 듣지 않고 아마 달왕에게 피해를 입었나? 처벌을 받았나 봐. 그래서 육목철이 아주 친했는데 육목철은 그걸 보고 명나라 진영에 붙어서 우리의 약속을 어떤 약속? 호양동에서 가자는 그래서 명나라 진영에 발설하여
분명히 알릴 것이니 호양동을 버리고 북관을 지나 동국에 돌아가 다시 병사를 일으켜는 게 옳다 하고 북관을 향합니다. 매복은 어디 서 있죠? 호양동 좁은 길에. 매복은 여기 들어가서 매복해 있습니다. 육목철의 군대가. 이때 육목철이 변장하고 옷을 바꿔 입고 거짓 병신인 체하고 북관으로 가는 길목에 앉았다가 달왕을 보고 내심 반가워나. 왜 반가워? 얘를 적장을 유인할 거거든요. 겁내는 체하며 눈을 감고 숯불 속에 은신하고 숨는 체하니 달왕이 마침 지나다가 불러 말하길 너는 어떠한 사람이건데 이렇듯 요란한 시절에 외로이 혼자 앉았다가 나를 보고 숨느냐. 육목철이 말하길 여기 이런 계책이 아마 원수가 가르쳐준 계책일 겁니다. 저는 나를 낮출 때 저 건너 화리촌에 사는 백성인데 전쟁을 당하여 살 길 없어 호양동으로 들어가 피난했는데 난리를 피했는데 수일 전에 가달구 군사 수백 명이 들어와 운거하기로 거기를 차지했기로 그곳에 있지 못하고 양식과 염장 소금이나 간장 반찬을 다 버리고 도망했어. 갔다가 도망쳐 나왔지. 또한 이 아래 명나라 대원수가 백만 대병을 거느리고 길을 막아 복병하기로. 자, 가달구 군사는 어디예요? 달왕 이쪽 편 군사고요. 이 아래는 북관으로 지금 향하는 길에 앞으로 갈 코스에 백만 대병이 복병해 있으니 이곳에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있더니 뜻밖의 오시는 행차를 보고 겁이 난다. 달왕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하길 분명 흩어진 군사들이 이전 약속을 잊지 않고 그곳에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저들을 이끌고 만리타국에 왔다가 어찌 버리고 가겠는가. 또한 서롱이 북관 가는 길에 복병하였다 하니 호양동으로 들어가 흩어진 군사를 모아 거느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옳다. 이해됐지? 자, 봐봐. 여기까지만 잘 읽었으면 명군이 있는 장소와 가달군이 있는 장소를 반대로 전한 게 아니죠. 어? 아니, 그러면 호양동과 북관에 여기에 명군이 있다고 했거든? 근데 그러면 여기에 명군이 있어야 돼. 그리고 반대로 전했다면 호양동에 가달군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달군이 여기 실제로 있어야지만 이 말이 되는 거지. 반대로 전한다가. 가달군은 아예 없어요. 가달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양동에 있다고 거짓말 친 거죠. 자기들이 매복해 있으면서. 그리고 저 앞쪽에 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명나라. 그러니까 명군이 있는 장소를 실제 있는 호양동이 아니라 요 북관으로 가는 저 앞길에 숨어 있다라고 전한 건 맞긴 맞지만 요 말이 적절하려면 명군이 있는 장소와 가달군이 있는 장소를 반대로 전했다라는 건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명나라 군사도 있고 가달군도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근데 여기에 가달군은 없어요.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말이 안 맞는 거야. 여기까지는 맞고 접근한 것까지도 맞는데 요 부분이 문제. 이해돼? 응? 또 26번이요. 26번이요. 23번도요. 23번.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데 처음 보는 신가요? 그죠? 우라지오가 여기 나오지만 지명입니다. 러시아 땅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마우제가 러시아 말인데 왜 마우제지? 어원이 있는데 러시아어를 마우제라고 하는 기억이 안 난다. 자, 봅시다. 삽살개가 짖는 소리 눈보라 얼어붙는 섣달 그물이 언제냐면
섣달 금음이면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동지 섣달 들어봤어요? 섣달이 12월 음력, 동지가 11월, 음력 11월. 동지가 대략 12월 양력으로 22일 정도입니다. 동지달, 섣달이 마지막 12월, 음력 12월 이게 동지가 있는 섣달. 금음은 마지막 날 12월 30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이 금밤이 얄궂은 직구께도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기에 술을 마셔서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이 부두니까 제목 그대로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 이쪽으로 내가 이동해 온 겁니다. 뭐 때문에? 섣달 금은밤이라는 시간이 응? 안 그래도 어떤 소원이 있는데 술을 마셔서 더 그러니까 금은밤과 술로 인해서 소원이 더 소망 원하는 바가 더 끌어올라 가지고 이곳에 온 겁니다. 이곳에 온 이유예요. 의인화했습니다. 밤을. 그럼 다음 날이 뭐야? 이 다음 날이 1월 1일 설날. 설날은 누구랑 같이 맞아야 돼?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은. 응? 남자친구 그러지 말고 한 해의 가족과 함께 알겠지? 응? 가족 너 설날 세뱃돈 많이 받았어? 은빈이 세뱃돈 아, 받았으면서 안 사주려. 난 세뱃돈 많이 나갔어. 이제 받을 때가 좋을 때야. 알겠지? 너네 이제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 받는 입장에서 이제 주는 입장으로. 지금 땡길 수 있을 때 많이 땡겨. 자, 다시. 걸어온 길가에 찔레꽃 한 송이 없었어도 나의 아롱범 밑에 뭐래요? 얼굴이 뭐라고 돼 있어? 범 종류예요. 범 호랑이. 아롱범은 한 발자국 후회할 줄, 자, 후회 없다는 겁니다. 뭐 했어도. 이때 걸어온 길가는 이 부둣가로 오는 길가이기도 하지만 해외에 나와서 러시아에 살면서 지냈던 삶의 여정 속에 부귀 영화, 좋았던 시절 한 번도 없었어도 후회 없어 나는.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 후회도 없고. 왜? 이런 바람이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뭘 떠올려? 유년 시절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푹 젖어드는 거죠. 이거죠. 어디 오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러면 얘는 고향에 가고 싶어서 배 타고 들어가려고. 다시 내게로 모여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어머니의 사랑이 새삼 느껴지는 거고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니, 간직하고 있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슬리지 말고 꺼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이게 되게 애매한 지점인데 무슨 얘기냐면 명령하는 거야. 음, 귀엽다 정도로 이해하세요. 그냥 귀하구나, 귀엽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껏 날개짓하라는 얘기야. 새에게. 유년 시절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의 기억을 새로 비유하면서 그런 기억을 귀하고 예쁘다고 표현하면서 네 마음껏 네 마음껏 날개짓해라.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건데 수련회 다녀본 적 있어? 수련회? 극기훈련 뭐 이런 거 요즘은 뭐 수련회 같은 거 갔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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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네? 아니 갔다 왔다고. 어디? 언제? 시간이 고1 때? 어디로? 시간.
기억은 안 나? 그럼 가면 은비 너는 수련회 갔다 온 적 있어? 수학여행 말고 수련회 가면 막 뭐 운동시키고 막 이러지 않아? 이거 뭐 했어 가서? 왜 이렇게 좋아해? 뭔데? 그래서 뭐냐? 가서 뭐 했어? 우리 때는 수련회가 마치 군대 체험하는 듯한 훈련을 했어. 재밌겠다고? 재밌다. 뺑뺑이 선착순 돌리고 저 꼴대까지 선착순 10명 해가지고 안 되면 다시 또 돌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그런 거 했다니까. 산 타고 올라가게 하고 내려오게 하고. 교감 모자 뺏어도 되었어. 응? 그랬어? 근데 요즘은 그러진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바로 하루 이틀 지나서 집 생각이 나는 거야, 엄마 생각.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짜가 되면 이제 관광버스 올 거 아니야. 버스 이제 딱 타면 벌써 마음은 어디가 있어. 수련회 그 장소에서 이제 버스 타고 출발해야 되는데 집으로 학교 쪽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버스에 타고 앉아서 기다릴 때 이미 나는 어디에 도착한 것 같아. 이곳을 떠나서 집에 도착한 것 같은 마음이 팍 들잖아. 이게 그런 상황인 거야. 이게 한국 왔잖아. 그래서 뭐만 타면 돼. 배만 타면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유년 시절에 따뜻했던 기억, 어릴 적의 그런 기억, 그 기억이 온전히 생생하게 떠오르는 이 순간, 그 기억에 푹 빠져도 좋은 거야. 왜? 곧 만날 테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두두의 호젓은 외롭게, 쓸쓸하게 라는 뜻입니다. 호젓은 고요하다, 쓸쓸하다의 뜻이에요. 홀로 서 있는 나는 산 비둘기도 아니지만 날고 싶어. 소망이야. 배가 없으니까 배는 못 타고 배 타고 갈 수가 없으니 날고 싶어서 그리워진 그곳, 그리운 그곳을 날아서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때? 추운 날씨 때문에 바다에 얼음도 얼었어. 배가 안 떠. 등대와 내가 비슷한 처지. 얄팍한 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끝없이 유혹한다. 밤이.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우라지오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봐줘요. 그래서 또 23번 문제 가죠. 밤의 얄궂은 손과 불타는 소원을 인과적으로 연결하여 내면에서 들끓는 충동적 그리움을 부각한다. 얘네 둘이 인과적으로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야 연결이 됐는지 불타는 소원 때문에 이건지 보시면 연결이 어떻게 돼요? 밤이 흔들기 때문에 술을 마셔서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온 겁니다. 뭐뭐길래가 뭐뭐이기에 뭐뭐이기 때문에 에 연결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섣달 금은반이 손을 흔들어서 그래서 술을 마셔서 그래서 소원이 불타.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곳에 왔어. 그 소원 때문에. 그러니까 인과 과정이 밤이 손 들었어. 그리고 술을 마셨어. 이해됐니? 이렇게 온 거야. 중간 과정 술을 마셨다는 건 빠져 있어도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죠. 틀렸으면 몇 번 선택했니? 4번 볼게. 사연에서는 어린 기억의 새가 마음의 은줄을 벗어나기를 바라는 말을 통해 아니 추억에 더 훅 빠지려는 자세야. 여기 뒤에가 틀렸어. 은줄을 벗어나 여기까지는 적절할 수 있어도 또 몇 번? 26번 갈게. 자, 다작품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적 기준에 의해 형성된 여러 경계 속에 갇힌 채 그것을 그 속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문학은 다시 생각해보게 되면 제 사유, 아유, 이렇게 어렵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힘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자, 봅시다. 유배지를 옮겨가며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을 하였던 글쓴이가
유배지로 자신을 찾아온 벗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 매인 채 살아야 하는 유배의 상황을 재해석하는 대화를 통해 유배를 오히려 긍정하고자 하는 여유와 탈경계적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게 이 작품의 주제. 3번 선지부터 잠깐만 갈게요. 얘네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거에 어긋나면 안 돼요. 이 선지들이. 적절한 거 찾는 거, 적절하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나가 귀양 온 사람이므로 오히려 곧 이곳을 떠나이라는 처사의 말은 유배객을 공간에 귀속되지 않은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유배에 대한 재해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떤 점에서? 유배객이 공간에 보통 유배는 뭐죠? 특정 지역에 갇힌 거죠. 그런데 처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곧 떠날 거다 너는 이곳을. 유배지를. 그래서 요 말이 맞다면 처사가 한 말이 귀양 온 거니까 오기 전으로 가겠지. 너는 이곳을 떠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뒤에 건 적절합니다.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 글에 쓰인 내용은 다 재해석한 거야. 대화는. 재해석이라고 생각해 줘. 나는. 또 가볼게. 나가 큰 배를 탄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언급한 것은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건지 나가 큰 배 탄 사람을 어리석다고 나가 생각한 건지 그거 확정 지어야 됩니다. 일단 부문 찾아내서 언급한 것은 그러한 생각이 사회적 기준에 갇힌 의식일 뿐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건 부정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에 갇힌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보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요. 다해서 나가 법녀, 서불, 장저, 예언진 등을 언급한 것은 본래의 터전을 벗어나는 일이 더욱 긍정적일 수 있음을 들어 유배상을 긍정한다는 태도는 아까 본문에 보기 박스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그러면 긍정적인 사례로서 언급되는 대상들이냐? 그래서 여기 따옴표 친 부분을 찾으러 없어요. 큰 배를 탄 어떤 사람 어리석다 찾아보죠. 큰 배를 탄 어떤 사람 봅시다. 떠다니는 것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봅시다. 가령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가서는 배에 물 한 잔 놓고 거기에 작은 풀잎을 띄워두었다고 합시다. 만일 그가 스스로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풀잎이 떠 있음을 비웃는다면 그를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을 사람은 드물 테지요. 지금 천하에 떠 있지 않은 것이 없거늘 다 떠다니는 존재인데 선생께서는 자신을 떠 있는 사람이라 부르고 자기 집에 떠 있는 집이란 이름을 붙여 스스로가 떠 있음을 슬퍼하고 계시니 이는 잘못 아니야. 이 뒤까지 다 읽어줘야 돼. 오케이. 잘 봐. 잘 봐. 잘 봐. 이거는 맞는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은 그 패를 탄 그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고 평가하겠지요. 왜? 그 어떤 사람이 갇혀 있기 때문에. 갇혀서 자기가 배를 타고 물 위에 떠 있으면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떠 있으면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풀잎이 떠 있음을 비웃는다는 게 이게 사회적 기준에 갇힌 것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비판할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서 이때 그러한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적 기준에 갇힌 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 어떤 사람이 사회적 기준에 갇힌 사람이고.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얘를 비판하는 말로 어리석다라고 얘기한 거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여기서 얘기한
기준에 갇힌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예를 비웠는지. 만약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말이 맞겠죠. 큰 배를 탄 어떤 사람이 풀잎이 떠 있음을 비웃는 것은 사회적 기준에 갇힌 의식을 비난 점. 뭐 이런 적이 그렇게 해야 적절한 소지가 되겠지. 자, 또 질문. 원과 원령과 마지막 고전 시가 32번이요. A부터 C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만약에 서리적 표현이 있으면요. 하자의 내면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C는 자기 내면을 드러내는 소재니까요. 장르니까. A 어딨어? 서리법이 쓰였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알겠어?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 누구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나만 안다. A랑 C니? B니? A, B, B에는 근데 서리법이 없죠? 그래서 1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대꾸 A, C, A 문장 구조가 비슷해야 돼요. A랑 C 둘 다 대꾸가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A에 대꾸가 없어요. 문장 구조가 비슷한데 C는 대꾸가 있어. 대청마루 한 쌍제비 그다음에 벌나비 옛집을 찾아오고 분분히 날아드니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대꾸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백화는 난만하고 새소리 각소리 이것도 대꾸라고 볼 수 있어요. 얘도 이렇게 대꾸. 네, C는 맞는데 A가 안 맞습니다. 그 다음 B와 C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C 시각과 청각이 아마도 B에도 2개 들어있고 C에도 2개 들어있어야 되는지 B에는 시각만 있고 C에는 청각만 있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래도 맞는 건지 애매한 선지가 되죠. 각각이란 단어가 없고요. 그죠? 각각이면 B는 시각, C는 청각이어야 되는데 없으니 2가지 가능성 다 생각해야 됩니다. 모두 B와 C는 시각과 청각 다 들어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3번은 적절할 거예요. 뭐랑 뭐니? B랑 C? B. 세 가지 적입니다. 청각, 새벽빛이 나는 거면 시각. 시각과 C. 새소리가 납니다. 꽃이 피었어요. 시각. 답이네요. 그죠? 이걸 틀리면 어떡해. 가슴이 아픈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틀리면서 배우는 거니까. 또 질문. 33번. 요거는 내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요것만. 농가 활용은 됐고. 제목은 저곡, 전가, 팔곡. 전가는 농가를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저곡은 아마 골짜기 이름인 것 같아요. 저가 당나무 저자입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종류. 그것들이 많이 나는 것 같은 종류가. 여름날 더운 때에 달아오른 땅이 불 같구나. 은유법. 과장도 좀 섞여 있지. 너무 뜨거워서 땅이 불 같아. 밭고랑을 매려고 하니 밭고랑 매자고 하니 땀이 흘러 땅에 드네.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드네는. 땅에 떨어진다. 히어링이 아니에요. 나 머리 아파. 왜 이러지? 어, 마산이 그렇게 먼지 알았으면 매년 느끼는 거지만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처가가 너무 멀어요. 마산 어제 너무 많이 바뀌었어.
밖에 그냥 나가도 내가 결혼한 지 잘 모를 텐데 사람들이. 어? 자, 왜? 자, 봐. 어사와. 어사와는 감탄사. 아, 떨어지네. 임립신고를 누가 어느 분이 아실까? 그 누구도 모른다. 쌀알 한 알 한 알에 맺힌 노력. 이런 노력을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가을입니다. 이번엔 여름에서 계절의 변화가 있네. 곡식을 보니 좋기도 좋구나. 내 힘으로 이룬 것이어서 먹어도 더 맛있다. 이것 외에 천사만종,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부러워해 무엇하리. 서리퍼 부럽지 않다. 새벽빛 나자 새벽빛이 일어나자 집을 나서니 백설 온갖 새들이 지저분다. 일어나거라 아이들아. 청자죠. 밥 보러 가자꾸나. 청유. 함께 하자는 거야. 밤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자랐는가 궁금하구나. 그 정도입니다. 농작물이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하다는 얘기고요. 보리밥 지어.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명절. 아, 토할 것 같아. 결국 우리 둘째 딸은 토했어. 그게 되게 웃긴 게 거기 나는 거의 취해서 기절했고 마산 내려가서 우리 장인어른이 술을 엄청 잘 드세요. 80이 넘으셨는데 주량이 가장 세. 5시부터 드시기 시작해서 새벽 1시인가 2시까지 계속 드셔. 이제 피곤한데 하면서 주무셔. 난 그 전에 난 기절했어. 난 방에서 잤다. 근데 이제 방에 이제 화장실이 있잖아. 집사람이랑 둘째 딸, 첫째는 못 갔어. 둘째 딸이랑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너무 속이 불편해서 일어나서 토하려고 화장실 문을 여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더래. 그래서 그 앞에 방문 앞에다 화장실 문 앞에다가 토했대. 그래서 마침 그 수건이 깔려 있어가지고 수건에다 토하고 몸 뭉쳐놓고. 아 진짜 그러게 페이스를 너무 빨리 달려서 어른들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자꾸 마시니까 쨍하고 조금 마시고 내려놓고 쨍하고 조금 마시고 내려놔야 되는데 이것이 겁도시 또 받고 퍽퍽 먹고 그러지 말랬더니 그러니 자기는 숙취란 없었대. 그래서 난 자기는 숙취는 없는 사람인 줄 알았대. 그랬더니 어제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서 장인어른이 왜 술을 그것밖에 못 먹노 하면서 혼났어. 술을 적게 먹었다고. 많이 먹어서 혼난 게 아니라. 아 진짜. 보리밥 지어 담고 명아주로 국을 끓여 배고른 농부들을 늦지 않게 먹여라. 아이야 한 그릇 차려 올려라. 직접 맛보아서 보내리라. 새참 보내겠다는 거예요. 일하는 농부들한테. 서산에 해지고 저녁 무렵이네 풀 끝에 이슬이 난다. 이슬이 맺혔어. 호미를 둘러매고 달이 떴을 때 가자꾸나. 일 마치고 가자는 거야. 집으로. 이 중에 즐거운 마음을 말해 무엇하려. 당연히 즐겁지. 하루 일과 끝내고 가는데. 8곡이니까 8숫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녁 무렵, 새벽녘, 낮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름, 가을. 아무래도 1, 2는 뭐 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 오수는 겨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느낌상 그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내자면 3번 3수와 4수는 계절 6수부터 8수까지는 하루의 시간 새벽부터 낮 저녁. 오케이. 3수 여름날의 혹독한 노동 환경을 표현했고 좋아. 그래서 가을에 곡식 보는 흐뭇함을 표현함으로써 힘겨운 노동에 따른 보람을 부각하고 있다.
좋았어. 가자스라는 하루 일과의 시작을, 가자스라는 일과의 끝을, 오케이? 마무리 짓고 돌아가는 거지. 새벽빛을 보며 집을 나서고 팔수는 해지고 난 이후 귀가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농민의 고단함이 아니야. 마지막 팔수는 뭐야? 만족스러움이라고. 즐거운 뜻. 이거는 고단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팔수는 이게 만족스럽다는 거야. 이렇게 하루 일과를 끝내는 거지. 그 답이 그거죠. 아쉽죠? 자, 오늘 문제를 또 주면 되나요? 모의고사 시간 돼서 푸는 연습 해야지 계속. 자, 잠깐만. 민지도 받아야 되잖아. 민지 받고 풀려면 민지는 내일은 오겠지? 학원? 일단 프린트는 내가 해줄게.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일단 프린트 뽑아. 안 돼. 선생님. 어? 안 돼요. 그래? 보세요. 어. 교재를 왜 안 갖고 와? 숙제가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니까요. 지금 나갈 게 없지 않아요? 아니, 없어도 나가면 되지. 안 풀었어? 모의고사 안 풀었구나. 참. 그래도 모의고사 풀었으니까 다 됐어. 그래도 풀어야 돼. 하루에 풀어야 될 것들. 자, 아니. 아예 책 자체가 없다고? 네. 지금? 둘 다? 자, 우리 어디 할 차례인지 누나 가르쳐줘봐. 문학 한번 보자. 문학 어디 해야 되는지. 거기 프린트한 다음에 파게 선물하게. 독치는 늙은이 하지 않았었니? 그렇지? 어떡하지? 180부터는 안 풀려 있는 거고. 그지? 아, 오늘 뭐 하지? 독서 할까? 그래. 풀어온 거 갖고 독서하자. 자, 독서. 자, 독서 파트. 독서 너무 어려워요. 어떤 거 해줄까? 독서에서. 독서 일어나세요. 독서 이론? 아, 근데 독서 이론 틀린 애들도 가끔 가다 아니, 안 나와. 틀렸어요. 안 틀렸어? 안 틀렸는데 왜 독서 이론? 독서 이론 말고. 과학이 어려운데 과학하기 싫고.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어떤 거? 이거 말 이게 쉽다고? 아 이거 낫잖아. 이것보다 저게 낫다고? 이거 해? 주제 통합?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뭐 해줄까? 그러면 철학? 첫 번째 2페이지? 여기 가봅시다. 생윤 있니? 아니, 윤사 있니? 윤사? 윤사가 생윤에 비해서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아. 근데 잘 해놓으면 인문지문에서 철학 파트 나올 때 읽는데 좀 수월해지긴 하지. 따라가 봅시다.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으로 해볼래 그러면? 몇 번? 이거 다 읽고 풀었니? 아니면 한 3단락 정도만 읽고
풀어나갔니? 다 읽었어요. 읽어봅시다. 자, 봅시다. 자, 고문이나 도둑질 등은 우리의 주관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직관에 부합하는 도덕 실제론. 자, 도덕 실제론을 꾸며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직관에 부합한다. 같은 말? 주관과 무관하다. 같은 말? 객관적인 어떤 것이 있다. 실제는 실제한다. 도덕이라는 게. 따르면 도덕 판단은 도덕적 사실에 대한 진술로 그 사실이 주관적인 감정의 태도와 독립적으로 실제할 때 참여된다. 자, 도덕 실제로는 참여되는 경우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주관, 인간의 주관과는 아무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것. 독립적인 실제, 그 도덕 판단은 그럴 때 참여된다는 얘기예요. 가보죠. 다만 예외. 도덕적 사실이 실제한다면 이를 근거로 합의에 이를 것이라 기대되지만 현실에서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빈번하다. 이에 A언은 도덕 판단이란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도덕적 사실에 대한 진술인 것이 아니라 도덕 판단은 도덕 실제론에선 도덕적 사실에 대한 진술로 봤었는데 그냥 대비되는 차이점 부각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얘는 도덕 판단은 뭐일 뿐이다? 하자의 감정 표현일 것이라는 정의주의. 도덕적으로 실제하는 것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반대말입니다. 그럼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바로 도덕 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참거짓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의주의는 사안에 대한 감정에 따라 도덕적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지만 조건문이나 논증에서의 도덕 판단을 설명하기 힘든 한계를 지닌다. 자, 여기에서는 잘 부합하지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야. 봅시다. 그때의 도덕 판단은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대상인 명제로 보는 것이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자, 조건문이나 논증에서의 도덕 판단이 있을 때 이것을 감정 표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자, 명제가 도덕 판단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입니다. 가령 고문을 부추기는 행위인 고문교사와 관련하여 교사가 뭔지 아시죠? 선생님 아니죠? 이것이 관련하여 고문이 그릇된 것이면 고문교사도 그릇된 것이다 라는 조건문이 있다고 치자. 뭐뭐라면 뭐뭐이다. 전건과 후건이에요. 여기서 고문이 그릇된 것이라는 부분은 참인 것으로 가정된 전제 조건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정의 표출로 보는 정의주의로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감정들 간에는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어떤 도덕 판단을 논거로 삼아 다른 도덕 판단을 옹호하는 논증 역시 정의주의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의 사례에서 여기 전건입니다. 전건인 부분은 감정 표출로 는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자 감정들 간에는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 판단을 근거로 삼아서 다른 도덕 판단을 옹호하는 것 또한 정의주의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블랙번은 도덕 판단이 감정의 표출이어서 참이거나 거짓일 수 없다는 A의 통찰을 수용하면서 그 한계, 어떤 한계? 그 조건이나 논증에서 도덕 판단의 설명이 어려운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준 실제론을 제안했다. 준 실제론.
얘는 긍정합니다. 요거는 긍정해요. 인정하면서도 봅시다. 이 입장은 도덕 판단은 사실에 대한 진술로 사용하는 관행이 실제함을 인정하며 설명에 활용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 판단에 실제론적 언어 사용의 외양, 겉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도덕적 개입 때문이다. 자, 도덕적 개입으로 인해서 도덕 판단엔 실제론적 언어 사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개입은 특정한 도덕적 감정이나 태도를 견지하리라는 약속에 가깝다. 노예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도덕 판단엔 노예제를 거부하는 감정 표출과 함께 이 입장을 견지랑 고수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결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뭐뭐라는 것이라는 앞문장에 대한 재차 진술. 자, 얘는 일단 도덕 판단입니다. 노예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네, 여기에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이런 지점이 실제론적 언어 사용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감정 표출도 들어있고 고수하겠다는 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결심도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들어있는 걸 도덕적 개입이라고 얘기해요. 도덕적 개입은 고수하겠다는 게 도덕적 개입. 그래서 이 사람은 도덕 판단이 감정의 표출인 건 맞고 하지만 실제론적 언어 사용을 보여주고 아까 어디 있었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듯한 참 거짓을 따진다는 게 실제론적 태도였어요. 이해됐지? 자, 또한 건너뛰었다. 자, 여기다. 자, 이는 개인의 취향을 넘어 노예제 부당성을 객관적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태도다. 즉, 앞문장 같습니다. 도덕 판단의 실제론적 외형은 도덕 판단에 담긴 실천적 결단이 그 판단을 객관적 진리로 여기는 태도를 낳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자, 요런 게 나옵니다. 객관적 진리인 것처럼 표현하는 표현이 나와요. 도덕 판단에. 그 이유는 도덕 판단에 담긴 실천적 결단, 어떤 이런 거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견지하려고 하는 이런 실천, 이것이 그 판단을 객관적 진리로 여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그래서 이런 노예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도덕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말이 어렵나? 요게 마치 객관적 진리인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 이유는 도덕 판단에서 도덕적인 개입을 통해 실천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객관적 진리로 여기는 태도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개입하겠다는 나아가 블랙번에 따르면 도덕적 진리 개념을 상정하지 않고도 도덕적 개입이라는 개념에 호소하여 조건문이나 논증에서의 도덕 판단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문이나 논증에 도덕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블랙번은 주장하는 겁니다. 도덕적 진리, 참, 거짓 개념을 상정하지 않고도 도덕적 개입 개념으로 도덕 판단 설명합니다. 조건문이나 이런 부분에 앞문장에 대한 예입니다. 위의 조건문은 고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고문교사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조건부 약속을 이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약속을 의미한다. 자, 조건과 조건부 약속은 좀 다른 말이에요. 좀 더 가보죠. 또한 고문이 그릇된 것이면 고문교사도 그릇된 것이다. 고문은 그릇된 것이다. 따라서 고문교사도 그릇된 것이다. 라는 논증은 3단 논증입니다. 이때. 좀 전에는 조건문. 이번에는 논증. 요게 바로 무슨 논증이냐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전건 긍정 규칙이 적용된 P면 Q인데 P야 그러므로 Q야. 이런 논증은 전제인 두 약속으로부터 고문교사의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는 약속이
논리적으로 기결됨을 여기 두 약속으로부터 전제 고문교사에 대한 것의 결론을 내는 걸 보이는 논증이다. 계속해서 뭐 도덕적 개입이라는 개념, 아까 고수한다라는 거, 요 태도로서 왜 도덕 실제론에 부합하는 우리의 직관은 여기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도덕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나랑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다. 참 거짓이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의 직관은 일상에서의 도덕 판단이 객관적인 것은 물론 보편적인 것이며 규범적인 것이라고까지 여겨. 그런데 준실제론에서 다루는 차이점 부각해야 돼요. 준실제론에 다루는 도덕적 개입은 기본적으로 개별 행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적 차원, 아까 실천적 차원은 뭐였어요? 도덕적 개입이었습니다. 아까 실천적 결단, 실천적 차원, 뭐 특정 감동이나 태도를 견지하겠다, 고수하겠다는 이런 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이 개념만으로는 도덕 판단에 대한 보편성은 설명하기 힘들다. 개별적인 거다. 여기에서의 도덕 판단은 준실전의 도덕 판단은 개별적이다. 보편성이 없다. 진리 개념을 상정하지도 않고 있어서 도덕 판단의 규범성조차 온전히 설명하는데 한계, 이렇게 문제입니다. 도덕 판단에 내재한 보편성이나 규범성은 언급하기 어렵다. 자, 이거예요. 서현 틀렸으면 뭐 틀렸어? 일단 4번이랑 7번이요. 자 볼게. 4번 먼저 봅시다. 도덕 실제론이면 도덕 실제론 찾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4번 틀렸으면 몇 번을 듣겠는데? 5번이요. 5번 먼저 볼게. 준실제론에 따르면 정의주의를 통해 도덕 판단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해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지우 봐봐. 준실제론에 따르면 자, 정의주의를 통해 정의주의는 누구였냐면 에이어가 정의주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두 가지 나옵니다. 감정들 간에는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그것을 제대로 옹호하는 이러한 논증은 정의주의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블랙번은 그것 또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블랙번. 준실제로는. 정의주의는 그러지 못하다.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5번 선진 적절합니다. 4번은 적게요. 준실제론에 따르면 도덕 판단에 관한 실제론적 언어 사용의 외양을 통해 진짜 선후관계가 어떻게 돼? 선후관계가 이거를 통해서 도덕 개입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문장 잘 보세요. 외양이 나타나는 것은 도덕적 개입 때문이다. 뭐가 원인이야? 도덕적 개입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 이게 결과야. 선후관계로 따지면 뭐야? 얘가 먼저, 얘가 나중에. 근데 여기는 뭐야? 이거를 통해 도덕적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나왔잖아. 이해됩니까? 이게 먼저, 이게 나중에. 선후관계를 살짝 뒤바꿔가지고 선지를 구성을 했지. 있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선후관계로서 우리가 판단하면 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품 제대로 해. 어설프게 끝내지 마. 또 7번? 7번 틀렸으면 뭐 선택했어? 3번이요. 3번이요. 자, 블랙번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한 반응이야. 자, 보기 모르겠어. 안 보고 한번 블랙번으로 가볼게. 아이고 참. 갑이 가를 통해 보인 입장과 을이 나를 통해 보인 입장 봐야 되네. 귀찮아. 자,
블랙번의 입장입니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호 입장과 갑의 입장과 을의 입장이 차이가 있는지를 볼 때 동물 실험 규제 완화가 옳다는 도덕적 명제의 참 거짓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군. 그런데 이거 누구 입장이냐면 블랙번의 입장에서 이러한 용어를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잠깐 보면 어떤 특정한 도덕적 감정이나 태도를 견지하리라는 약속, 그걸 고수하겠다는 것, 이런 것으로 참 거짓에 대한 의견 차이. 근데 여기서 보면 도덕적 진리 개념을 상정하지 않고도 참 거짓을 따지지 않고도 이것을 통해서 도덕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도덕적 참 거짓은 도덕 실제론이야. 이해됐니 무슨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블랙번이 말하기에는 명제의 참 거짓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도덕적 감정, 어떤 태도를 견지하겠다는, 고수하겠다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의견 차이겠지. 그렇게 설명해 블랙번이 할 말로 적절하겠지. 가와 나의 입장 차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에서 표출한 동물 실험 규제 완화에 대한 반감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나 봐. 갑의 취향에 의한 것으로 동물 실험 규제 완화에 대한 부당성을 객관적인 진리인 양 여기는 태도로 이어지겠군. 반감이 표출된 건 맞나요? 아, 보기박스 읽어야 돼. 어떡하면 좋아. 자, 봅시다. 신종바이러스 확산. 이건 찬반 논란 실험 규제 대폭 완화하는. 네, 두 입장. 갑은 생명인류학자 갑은 동물에 가오는 것은 그릇된 것이면 동물 실험 규제 완화는 그릇됩니다. 라는 조건문 가로 제시했고 이와 달리 정보 관계자 을 동물 실험 국민연수패는 점에서 옳은 일이다. 따라서 동물 실험 규제 완화는 옳은 일이다. 논증. 이게 갑이 표출한 요거에 대한 반감, 이런 반감이 이것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여기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적절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블랙번이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 준 약속, 여기 조건으로 인해서 뒤에 동물 규제 완화에 대한 부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때 반감은 규제 완화에 대한 반감은 취향에 물론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는 건 맞지만 얘가 그런데 규제 완화에 대한 부당성 반감은 취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앞에 조건에 의한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3번. 자, 봅시다. 갑이 가에서 밝힌 동물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 그릇된 것이라는 입장은 그릇된이라는 조건을 하는 아니죠. 이게 그냥 조건입니다. 이걸 구분했어야 돼. 어디 있었냐면 조건과 조건부 약속 구분했어야 돼. 앞에 나온 것이 조건이고 뒤에 나오는 것이 조건부 약속입니다. 을이 나에서
나의 전제에서 밝힌 백신 개발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 규제 완화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으로서의 논리적 귀결. 나의 전제에서 요게 전제. 동물 실험은 백신 개발에 반드시 필요하다. 점에서 옳은 일이다. 따라서 동물 실험 기준은 옳은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사실. 여기 본문을 보면 여기 조건문 전제인 두 약속으로부터 고문교사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견제했다는 약속이 논리적으로 귀결됨을 보이는 논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약속으로부터. 그럼 여기서 을도 이게 약속으로의 논리적 귀결이 아니라 약속으로부터 논리적 귀결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본문에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라. 두 약속으로부터 부정적 입장을 견제했던 약속이 논리적으로. 근데 여기는 뭐야? 사실이 논리적 기결을 이끈다고 얘기하거든.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여기도 뭐 해야 돼? 두 약속으로부터 최소한 약속으로부터 뭐뭐라는 약속의 논리적 기결을 이끄는 군 이라고 나와줘야지만 4번 선지는 적절한 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5번 을이 나에서 표출한 동물 실험이 생명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옳은 이름을 견제했다는 약속은 도덕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므로 참이거나 거짓일 수 없겠군. 자, 도덕적 사실에 대한 진술일 때 바로 여기 있어. 도덕적 사실에 대한 진술. 사실에 대한 진술일 때 참이 되거나 거짓이 돼. 그거는 도덕적 실제론이야. 도덕 실제론이야. 그런데 블랙번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준실제론이란 말이야. 준실제론. 여기 판단하는 우리의 직관은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참거짓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이게 하지만 준실제로는 그런 객관적인 도덕적 참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도덕 실제론과는 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5번 선지에서 이렇게 약속을 내린 이것은 도덕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닌 거죠. 계속 얘기했지만 도덕 판단이라는 건 이거다. 이걸 수용한다고 받아들여. 블랙건은 준실제론이라는 거.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인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참거짓이 있는 것처럼 표현할 뿐이지. 납득되지? 그러니 아니므로 참이거나 거짓일 수는 없다. 이게 적절한 겁니다. 납득돼요? 1, 2, 3, 4가 적절하지 않아서 4번을 선택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5번을 선택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겠는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모의고사 풀어오는데 교재 좀 풀어와. 화요일까지. 쓸게 내줄게. 야는 뭔데? 좋아서? 아니에요.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풀게요? 거짓말. 진짜로요. 민수야, 난 너를 믿지만 못 믿겠어.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건 너무 모순되는 거예요. 진짜 진실되게. 잠깐만 숙제 내줄게. 조금만 풀어와.
보험료 그때 했으니까 콘크리트 나 무서운데 오늘. 152에서 하나, 둘, 두 개만 칼로리. 조금만 써. 세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저희 계약해요. 계약하서 저희 학교 와요. 학교 가서 풀면 되죠. 은민이도 학교 가야 되잖아. 학교 수업해요. (156) 까지 독서는 문학은 같이 봐 아직 잠깐 막가왜 독서는 157 문학은 세 개야 세 개. 문학은 180부터 이렇게 조금만 세 개 여기도 세 개. 3세트 187. 숙제해야 되니 학교 못 가겠다. 뭔 소리야? 다시 안 가겠다. 교재 숙제를 해오고 모의고사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수고했어. 질문할 것도 있어 뭐?